유쾌, 상쾌, 통쾌한 쾌 변호사와 함께하는 시원한 법률 나들이. 자, 오늘도 기분 좋게 쾌변과 함께 가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정치자 여러분. 네, 죄송합니다. 다시 이거 시청자, 네, 제가 TV 너무 많이 보나봐요. 안녕하세요, 정치자 여러분. 쾌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공들입니다. 네, 유쾌 황변입니다. 통쾌 김변입니다. 네, 상쾌 이변입니다. 네, 자스민입니다. 네, 마사지입니다. 오늘도 뭔가 되게 편하네요. 제 옆에 이상한 분 계시다가 지난번에 이상한 분 계셨어가지고. 그분이요? 네. 좀 힘들었죠. 네, 네, 네. 네. 아버님 잘 계셨나요? 네, 저 잘 지냈습니다. 너무 보고 싶었어요. 네. 헤어스타일 바뀌셨어요. 네. 한 다운 5살. 폼 했습니다. 인싸들만. 그러니까. 핵인싸. 변호사계 핵인싸. 다운펌 한 번 하면 계속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의도적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하니까 제가 머리가 되게 뜨는 스타일이어가지고 한번 해볼까 이렇게 고민을 했는데 괜찮더라고요. 저도 옆머리 많이 떠가지고 저는 다운펌 말고 그 제품, 그러니까 이 머리를 눌러주는 기구가 있어요. 뭔지 알아요. 뭐예요, 이게? 기구라니. 이렇게 옆머리 눌리는 그 모자 기구가 있어요? 모자 느낌. 이렇게 옆으로 끼는 모자랑 비슷하게 생긴. 귀마개를 위로 낀 거죠, 말하자면. 그쵸. 그러니까 그 윗머리는 신기하다. 윗머리는 안 눌리게 하고 모자를 쓰면 윗머리까지 눌리니까 옆에만 이렇게 드라이하고 옆에 이렇게 딱 눌러놓으면. 어디서 살 수 있나요? 인터넷에 저렴한 가격에 살 수 있어요. 옆에다 핫팩 2개 붙이면 되는 거 아니에요? 뭐 요즘엔 그래서 그 기구에 열선 달린 기구까지 나왔어요. 전 띄우느라 힘드는데 아침마다 너무 맞아요. 가라앉아가지고 맞아. 저도. 생쥐처럼 되게 돼가지고 좀 다양한. 누구는 띄우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누구는 누르려고. 네. 네, 그래서 뭐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머리라도 있어야지. 네? 제가 가진 몇 안 되는 장점이 수시 많은 거라서. 진짜요? 부럽습니다. 네. 자랑하는 거 맞아요. 언제 훅 갈지 모르니까 조심하고 있습니다. 샤워하고 나면 네. 수채구멍 확인해서 진짜. 오늘의 스코어는 그러니까 개수를 확인하는 건 아니고 수채구멍에 이제 머리카락 이렇게 따로 이렇게 휴지로 싸서 변개 버리거든요. 막히니까. 깔끔하시네. 그 재보시니까 그래프 기울기가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되나요? 아직은 괜찮아요. 네, 산으로 가는 방송 쾌 변호사입니다. 네. 오늘도 아주 유익한 내용이 준비되어 있다고 하니까 조금 오늘은 근데 좀 부탁드릴 게 좀 오글거리시더라도 조금 참아주세요. 네, 그럼 오늘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온다. 법벤져스와 함께하는 생활법서 놓치지 마세요. 임차인과 임대인의 사정. 왜 나만 하지? 같이 해야 돼. 네. 아저씨. 제 얘기 좀 들어보세요. 제 얘기 좀. 진짜 안 될 거. 빨리 들어와 주셔야 돼요. 배고파. 어색해요. 배고파가 왜 나와요? 아저씨. 제 얘기 좀 들어보세요. 제 얘기 좀. 배고파 죽겠는데. 싸우지 마시고요. 누구부터 하실래요? 저요. 진짜 열받아서 못 살겠어요, 진짜. 좀 들어보세요. 온 바닥이 물바다에 벽은 모두 곰팡이네. 이게 도대체 며칠째야? 203호. 이번 달 월세 왜 아직 안 들어와? 시간 약속도 다 습관이야, 습관. 저기 아저씨. 지금 2주일 넘게 벽에 물이 새고 이제 천장에서 계속 물이 떨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거 고쳐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옆집 이집 할 거 없이 다 이런 것 같은데 고쳐달라는 얘기는 들은 척도 안 하고 월세만 달라고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학생, 월세 계약서 봤어? 거기 봐봐. 특약사항에 건물 소리는 입주자가 한다 라고 적혀 있잖아. 자기 집 자기가 고치는 거지 왜 나한테 고쳐달래요? 건물이 원래 오래되면 다 그런 거죠. 건물 오래된 거 알고 계약한 거 아니야. 아니 여기만 이런 게 아니니까 그러죠. 옆집 윗집 윗밑집 다 이 지경인데 제가 그럼 그 집들 다 고쳐야 됩니까? 아무튼 월세 계약서 확인하고 법대로 하고 법대로. 자, 오늘 4시 전까지 월세 보내세요. 연기 너무 빡쳐. 잘하시는데요? 진짜 화나신 것 같은데요? MSG님. 네, 공들이님이 임대인이시고 MSG님이 임차인이셨는데요. 자, 진정하시고요. 되게 지금 화나신 것 같은데 이제 지금 이 상황에서 쟁점은 먼저 이 임대 목적물인 집에 하자가 생겼어요. 누수가 생긴 것 같은데요. 이렇게 하자가 생긴 경우에 물이 막 새요. 네. 위 알겠습니다. 아래 위 아래
잠깐 진정하시고요. 네, 이렇게 하자가 생긴 경우에 그 수선 의무, 즉 고칠 의무가 누구에게 있는지에 대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소한 거는 임차인이 고쳐야 되고 큰 거, 그러니까 돈 많이 드는 것은 임대인이 고치게 되어 있어요. 관련해서 민법 제623조 임대인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여기서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 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임차인이 새 들어다는 사람, 네. 임대인이 집주인. 그렇죠. 네. 그것도 헷갈리실 수 있어요. 네, 임차인이 이제 그 집에 임대차 계약을 하고 그 집에 직접 사는 사람이신 거고 임대인이 주로 이제 임대인이 주로 그 집 주인이신 거죠. 그래서 꼭 반드시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서 임대인의 의무를 민법에서 이렇게 임차인이 그 임대차 계약의 목적대로 사용 수익할 수 있도록 그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임대인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관련해서 판례는 임차 목적물에 임차인이 계약에 의해서 정해진 목적에 따라 사용 수익할 수 없는 상태로 될 정도의 파손 또는 장애가 생긴 경우 그것이 임차인이 별 비용을 들이지 아니하고도 손쉽게 고칠 수 있는 정도의 사소한 것이어서 임차인의 사용 수익을 방해할 정도의 것이 아니라면 임대인은 수선 의무를 부담하지 않지만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소하게 그냥 조금 뭐 어디 좀 부서져서 돈 얼마 안 들이고 고칠 수 있는 지금 거면 저희 집 전구 갈아야 되는데 그런 건 제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직접 하셔야죠. 이게 지금 고민 중이었거든요. 이거를 고쳐달라고 할까? 쉽게 말씀드려서 고쳐달라고 아까 그 전구를 달라고 해야 되나? 제가 사서 하면 되는 그 정도는 사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명확하게 해결이 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같은 판례에서 이제 그것을 수선하지 아니하면 임차인이 계약에 의하여 정해진 목적에 따라 사용 수익할 수 없는 상태로 될 정도의 것이라면 임대인은 그 수선 의무를 부담한다라고 이제 판례에서 판시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뭐 좀 못 살게 될 정도로 그쵸, 크게 뭐 바닥에 구멍이 났다거나. 그렇죠. 이게 지금 집에서 살려고 계약하고 사는 건데 못 살게 될 정도로 된 집이었으면 계약을 안 했겠죠. 그럼 물 새도 살 수 있잖아요. 허허 이 사람. 허허 나왔습니다. 허허. 표정이. 죄송합니다. 네. 저도 모르게. 네, 계속 해주시죠. 네. 지금 아랫집, 윗집, 윗밑집 다 물이 새서 건물 자체에서 뭐 누수가 크게 발생한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그냥 임차인이 어디 뭐 잠깐 고쳐서 될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네. 전체적으로 건물을 워터파크예요 지금. 수영해도 돼요 거의. 네. 사용해주세요. 워터파크 사용. 건물을 손봐야 될 지경이라서 이것은 임대인인 공들이님이 고쳐주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거기 계약서에 써놨잖아요. 네, 그렇죠. 임차인이 고치는 게 맞다고. 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쟁점이 되는 게 이제 수선 의무는 임차인에게 있다는 그런 특약이 존재하는 경우에 괜히 특약이냐고. 네, 이런 특약에 따라서 임차인이 그러면 모든 수선 의무를 부담을 해야 되냐. 물론 이제 임대인의 수선 의무 관련해서 특약에 따라서 이를 면제하거나 임차인의 부담으로 돌릴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약은 계약 당사자 간에 둘이서 이제 체결하는 어떤 합의이니까요. 그 합의에 따라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너가 책임을 부담하고 내가 책임을 부담하고 그런 부분을 명시할 수는 있는데 특약을 보시면 건물 수리는 그쵸, 입주자가 한다. 입주자. 네. 그렇죠. You know? 건물 수리는 입주자가 한다. 얄미워. 이렇게 적혀 있는데 근데 이제 판례에 따르면 이런 상황이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판례에 따르면 특약에서 수선 의무의 범위를 명시하고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특약에 의해서 임대인이 수선 의무를 면하거나 임차인이 그 수선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것은 통상 생길 수 있는 파손의 수선 등 소규모 수선에 한한다 할 것이고 대파손의 수리, 건물의 주요 구성 부분에 대한 대수선, 기본적 설비 부분의 교체 등과 같은 대규모의 수선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여전히 임대인이 그 수선 의무를 부담한다. 이렇게 판시를 하고 있어요. 계약 관계에서 약간 이게 위계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약간 보호를 해주는. 그것도 그렇고 임차인이 사실 그쵸. 계약 관계에서 임대인이 사실 갑이고 임차인이 을이니까 그런 특약을 이거 특약 써야지 뭐 싸게 이 가격을 해줄까 뭐 이렇게 해가지고 억지로 쓸 수도 있는데 그 수선 의무가 지금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뭐
화장실 뭐 변기가 고장 나는 경우에 임차인이 고친다 이런 식으로 범위가 명시되어 있지 않잖아요. 그냥 뭐 다짜고짜 건물 수리는 입주자가 한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자기가 주인인데도 불구하고 공들이님이 주인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구체적인 범위를 명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원칙대로 대규모 수선의 경우에는 임대인이 여전히 그 수선 의무를 부과한다라고 판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지금 이렇게 이 정도의 누수라면 대규모 수선이고 건물의 수선 의무는 임대인인 공들이님이 이제 고쳐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워터파크 사용료 먼저 받겠습니다. 미끄럼틀 있나요? 네. 미끄럼틀. 미끄럼틀. 아니 이 학생 말만 들을 게 아니고 내 말도 좀 들어봐요 정말. 네 집주인님 또 뭐가 있으신가요? 나 진짜 억울하다고. 진짜 꼰대다. 203호. 지난달 월세도 아직 안 들어왔고 이번 달 월세도 아직 안 냈네. 이번 달 월세 내일까지 안 들어오면 계약 해지야. 나가야 될 줄 알아? 아니 아저씨 진짜 너무 하시는 거 아니에요? 보증금 500 내고 월세 25인데 어차피 월세 밀리면 보증금에서 깔 거잖아요. 보증금은 보증금이고 월세는 월세지. 아무튼 내일까지 안 들어오면 진짜 짐 빼는 거야. 나 진짜 돈 문제 이런 거 아주 그냥 칼 같은 사람이야. 칼 싹. 진짜 캐릭터 너무 잘 맞으시는 것 같아요. 네, 잘 들었고요. 네, 이 지금 문제에서 지금 또 이제 월세를 이번에는 사실 반드시 임차인 편만을 들 수가 없는데. 그럼요. 네. 그럼요. 네. 예. MSG님이 임차인이신데 월세를 계속 좀 제때제때 안 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임대인인 공들이님이 굉장히 스트레스가 많으신 것 같은데. 불공정해 지금. 스트레스를 걱정해 주고 계시잖아요. 우리 이변희 말씀 좀 들어봅시다. 끊지 말고 좀. 그래서 보증금이 남아 있는 경우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한 임대인의 계약 해지가 가능한지 여부가 이제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민법 제640조에서 차임 연체와 해지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대차에는 임차인의 차임 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어요. 밀린 돈이 얼마 이상 되면 해지할 수 있는 거죠? 2번 차임액을 두 달 밀리면 두 달. 두 달분의 차임을 밀리면 해지를 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 나가야 되네? 그쵸. 안녕. 그래서 근데 이제 임차인의 주장은 그거잖아요. 어차피 보증금이 채무불이행 했을 때 보증금이 그거 까라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럼 거기서 그냥 까주면 되지. 왜 나가라고 하냐. 보증금은 보증금이고. 저도 그 보증금인 것 같아요. 이런 주장인 건데 그러면 임대차 보증금이 도대체 무슨 성격인지 그것부터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임대차 보증금은 임차인의 차임 채무뿐만 아니라 임대차 목적물 멸실 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채무 등 임차인의 모든 채무를 담보하는 성격을 가집니다. 그러니까 맞성우님이 이렇게 좀 제 거 부셨을 때 내 집인데. 네, 근데 이제 손해배상을 안 해준다. 돈 내라 고칠 돈 내라고 했는데 튀었다. 안 해준다. 그러면 보증금에서 나중에 종료될 때 그거를 그 목적이 더 큰 거죠. 그 목적도 있고 임차인의 모든 채무를 담보하는 그런 성격을 갖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판례는 임대차 보증금으로 연체차임 등 임대차 관계에서 발생하는 피고의 모든 채무가 담보된다고 하여 피고가 그 보증금의 존재를 이유로 차임의 지급을 거절하거나 그 연체에 따른 채무불이행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라고 판시를 딱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임대인은 이제 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을 연체하면 임대차 계약을 해지 통지를 할 수가 있고 이제 원래는 일반 계약에서 뭐 매매 계약이나 일반 계약에서 차임이라는 거는 소위 임대료인데 임대료를 밀리는 거면 이행지체잖아요. 네. 이행지체의 채무불이행인데 이행지체의 채무불이행을 할 때는 사실 그 이행을 지체했다는 그것만으로 바로 이제 계약 해지 이렇게 할 수는 없거든요. 원래는 상당 기간을 두고 미리 언제까지 갚아 이렇게 최고를 해요. 그런 다음에 그 상당 기간이 지난 다음에까지 채무를 계속 불이행하고 있다. 그러니까 내일까지 갚으라고 했잖아요, 제가. 그쵸. 상당 기간. 네. 오래 기다렸어요. 원래는 그래서 그렇게 원래 계약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하면 바로 그렇게 해야지 해지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지금 민법이 특히 차임 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요거는 다른 여러 가지 규정에 의해서 임차인을 강력하게 보호하는 반면에 임차인에게도 자기 의무를 이행할 책임이 있잖아요. 임대인만 자기 의무를 이행할 게 아니라 그래서 임차인에게도 성실한 차임지급 의무를 이행할 것을 요구를 해야 될 임대인의 권리가 있어서 일반 계약의 해지의 경우와는 달리 임대인이 최고할 필요 없이 2기의 차임이 밀리면 그냥 바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기가 이제 그러니까 기간이 매달 내기로 했으니까 네. 이 경우에는 2기가 그렇죠. 2달이 되는 네, 거죠. 2달. 네. 네. 그 최고라고 하면은 조금 어렵게 그쵸, 생각할 그쵸. 수 있는데 네. 최고는 뭐냐면은 이거 이행 빨리 하세요 이렇게 촉구하는 거 그걸 최고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난달에 안 냈고 이번 달에 안 냈으니까 나가야겠네. 아니 근데 저한테 미리 고지를 해줘야 되는 거죠. 아니요. 그럴 필요 없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안 내면 지금. 네. 통상의 경우에 고지해야 경우에는, 되지만 네. 지금은 안 그래도 된다고요. 아 진짜요? 잠깐 반 끼어들어 빼야 돼요? 죄송한데요. 최고 제가 찾아봤거든요. 네. 최는 재촉할 최고, 네. 고는 고할 거네요. 네, 맞습니다. 재촉해서 고하다. 네. 네, 그렇군요. 이렇게 어려운 단어 굳이 써야 되나? 너무 마음에 듭니다. 저 여기 잘 찾아온 것 같아요. 아 이제 다시 할게요. 괜찮은데. 와, 이 아저씨 진짜 웃긴 아저씨네. 이 사람 완전 강도예요, 강도. 동네 사람들 강도입니다, 강도. 무슨 일이 있었냐면 To MSG from 공들이. 월세 계약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 임대차 계약 종료 날짜가 20일 남았습니다. 아시다시피 너그러운 내가 여러분 사정들 많이 봐줬지만 우리 건물도 이제는 월세를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월세는 종전 25만 원에서 주변 건물의 평균을 감안해서 45만 원으로 증액합니다. 월세 증액에 반대하시는 경우 임대차 계약 갱신 의사가 없으니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헐, 25만 원에서 45만 원. 20만 원이면 거의 반을 올리는 건데 보증금 생각하면 막상 다른 곳 구하기도 어렵고 어떻게 하지? 203호 청년 월세 증액 문자 받았지? 싫으면 계약 갱신 안 되니까 20일 후에 종료야. 아저씨 근데 계약갱신 거절하려면 한 달 전까지 말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20일 전인데 1개월 넘었으니까 예전 조건 그대로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봐 학생, 내가 그동안 손해보면서 월세랑 보증금 낮게 받은 거 생각해봐. 할머니 아니에요? 법에 경제 사정에 변동이 있거나 하는 경우 임대를 올릴 수 있게 돼 있는 거 그렇게 돼 있어. 진짜 증액 조항이 있네. 진짜 앞으로 매달 45만 원인가? 굶어야겠네. 네, 이번 내용 한번 정리를 해보면 이제 근데 여기는 지금 할머니였어요? 지금은 아까 할아버지였고 할머니예요? 구슬리는 거예요. 네, 이번에는 이제 쟁점이 먼저 임대차 계약이 갱신되었는지 여부를 먼저 봐야 될 것 같아요. 20일 전에 임대차 계약에 대해서 20일 전에 뭐 증액 안 하면은 뭐 거부 의사 밝히면 갱신 안 해줘 이렇게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임대차 계약 갱신이 되는지 뭐 45만 원으로 증액하는 거랑 별개로 한번 그거 먼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에서 계약의 갱신을 규정하고 있는데요. 1항에서 임대인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 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그 갱신 거절 통지 내지는 계약 변경 조건으로 갱신 거절 통지 내지는 갱신한다는 통지 그 통지를 한 게 아니라 20일 전에 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돼서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갱신이 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억울합니다. 근데 이제 집주인님 말씀대로 경제 사정의 변동이 있어요. 그렇죠. 차임의 증액 청구가 가능하게 또 되어 있어요. 주택 임대차보호법 제7조에서 차임 등의 증감 청구권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쟁점이 두 번째로 되는 게 임대차 계약의 중간에
증액 청구가 가능한가, 임차인들한테 차임을 증액한다라고 얘기하는 게 가능한가, 그건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에 당사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이 임차주택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적절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임대차 계약이 아까 갱신이 됐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임대차 계약이 갱신됐으니까 사실 임대차가 존속하고 있는 중인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이미 갱신이 됐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 계약으로 이제 시작을 네. 하고 있는 거로 인정을 해야 그쵸. 되는데 그 종 전에 네. 동일한 조건으로 쭉 지금까지 갱신이 네. 이제 앞으로도 된 건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액 청구를 할 네. 수는 있어요. 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이런 경제사정 변동으로 인해서 증액 청구는 할 수 있는데 다만 그 증액의 기준이 있어요. 여기에 지금 주택임대차보호법 7조의 단서 조항에서 다만 증액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지 못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는데 그 대통령령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이에요. 근데 여기 시행령 8조에서 차임 등 증액 청구의 기준 에 대해서 규정을 하면서 법 제7조에 따른 차임이나 보증금의 증액 청구는 약정한 차임 등의 20분의 1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너무 적은데? 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5%밖에 못 올린다는 거잖아요. 계산이 역시 빠르시네요. 자, 돈 문제 칼 같은 사람입니다. 네. 25만 원에 5%면 너무 조금인데? 네. 일단 근데 이제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방적으로 증액을 청구한 거잖아요. 네. 임차인들이랑 협의된 게 아니라 그렇게 됐을 때는 임대차 중간에 뭐 어떻게 뭐 종료하고 재계약을 하거나 그래서 재협상을 하거나 이런 경우가 아니라 임대차 존속 중에 일방적으로 청구한 경우에는 20분의 1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근데 이제 판례에서 요 증액의 경우 요런 대통령령에 정하는 이 기준에 대한 비율 요거는 임대차 계약의 존속 중 당사자의 일방이 약정한 차임 등의 증감을 청구한 때 하나여 적용되고, 그러니까 당사자 일방이 청구한 경우에 적용되고,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후 재계약을 하거나 또는 임대차 계약 종료 전이더라도 당사자의 합의로 차임 등이 증액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해서 당사자 간의 합의로는 뭐 지금 집가 상승률을 봐라. 내지는 내가 지금 이 집을 담보로 빌린 돈의 이자가 너무 높아졌다. 그러면 제한 없이 올릴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임차인들이랑 상의를 해서 협의를 해서는 올릴 수 있다. 25만 원에 5%면 12,500원밖에 안 되는데. 정리를 해드리면 20일 전에 말을 했기 때문에 네. 자동 갱신된 거고. 그렇죠. 네. 저는 12,500원은 더 받을 수 있다. 일방적으로 청구한 경우에는. 네, 일방적으로 청구한 경우에. 네. 그러니까 협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진짜 이럴 줄 알았으면 여기 안 사는 건데. 진짜 망했어요. 저 어떡해요? 자스민님도 그러세요? 진짜. 자스민님 무슨 일 있으세요? 안녕하세요. 203호 사시죠? 저 혹시 집주인 연락 되시나요? 한 달 넘게 연락이 안 되는데. 네, 안녕하세요. 203호 맞습니다. 옆집 분이시죠? 네네. 집주인 연락 안 오면 좋은 거 아닌가요? 저는 자꾸 월세 독촉 때문에 연락 와서 짜증났는데 그러고 보니 요즘 좀 잠잠하네요. 크크. 아니 물론 그런 건 좋긴 한데요. 제가 들어보니까 집주인이 돈을 어디서 빌리고 나서 안 갚았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경매로 넘어갈 수도 있다는데 이 건물이 설마 소문이겠죠? 네? 설마요. 집주인이 자기는 돈 문제 이런 거 아주 그냥 칼같이 한다고 했는데요. 얼마 후 MSG는 우편함에 꽂힌 경매 전차 안내문을 보았다. 경매 절차 안내문? 띠로리 지금 못 돌려받는 건가? 띠로리로. 네, 결국 이렇게 되셨군요. 일단 지금 임대인이 연락이 안 되는 상황이고 이 상황 유추해 보면 임대인분이 이 집을 뭐 담보로 돈을 빌렸는데 내지는 빚이 원래 있었는데 채권자가 이 집을 이제 임의 경매 신청을 했던지 아무튼 경매로 넘어간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집행관이 와가지고 이 집에 실제로 사는 사람이 누군지 이런 거 보거든요. 이게 이 집 주인 이 실제로 소유자가 실제로 사나 아니면은 점유자가 따로 있나 임차인들이 사나 이런 거 보거든요. 그래서 임차인이 살면 임차인들한테 집행관이 그 집 경매 절차에 대해서 알려줄 거예요. 아마 법원에서 그 경매된다라는 그런 거를 통지를 해줄 거고 네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보니까
그래서 먼저 쟁점은 임차 목적물, 이 집이 강제 경매되는 경우에 임차인이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는지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그 청취자 여러분들도. 임차인의 우선 변제권의 문제인데요. 우선 변제권은 임차 주택이 경매 또는 공매되는 경우에 임차 주택의 환가 대금에서, 그러니까 임차 주택의 그 경매에서 받는 그 금액에서 후순위 권리자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해서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우선 변제권이라고 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3조의 2 제2항에 나와 있는데요. 근데 우선 변제권을 그러면 임차인이 가지고 있어야 나중에 이런 일이 생길 때 보증금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배당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우선 변제권을 가지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 우선 변제권을 가지려면 임차인이 대항 요건과 임대차 계약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춰야 되는데요. 대항 요건이라는 거는 임차인이 제3자에게 내가 이거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서 여기 살고 있는 임차인이에요 라고 제3자에게 주장을 할 수 있는 법률상의 힘을 대항력이라고 하거든요. 대항 요건을 갖춰야 하는데, 이 대항력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원래는 대항력을 갖추려면 뭐 예를 들면 이 건물이 내 소유다 이런 거는 뭐 흔히 등기부등본 떼보거나 하면은 그 등기에 나와 있고 그러긴 한데, 이 경우에는 그 주임법상,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를 하면 대항력이 생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대항 요건은 주택의 인도, 그래서 주택을 인도받아서 거기에 살고 있거나 이렇게 하고, 그리고 주민등록을 마치시면 대항력이 생기고요. 그 대항력이라는 게 대응할 수 있는 어떤, 그렇죠. 제3자에게 주장할, 내가 여기에 권리가 있다, 내가 임차인이다 라는 걸 주장할 수 있는 거를 대항력이라고 흔히 이제 법에서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대항 요건을 이렇게 갖춰야 되고, 임대차 계약서상 확정일자를 갖춰야 되는데, 확정일자라는 게 뭐냐? 확정일자는 이 임대차 계약 증서가 작성된 날짜에 주택임대차 계약서가 존재하고 있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법률상 인정되는 일자, 그러니까 그 날짜에 주택임대차 계약을 해서 그 계약서가 존재하고 있다라는 날짜를 받는 게 확정일자거든요. 확정일자는 근데 이제 그 날짜를 받는 건데, 그거를 어떻게 그냥 어디서 받아야 되지? 라고 하면, 확정일자는 주택 소재지의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그리고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및 그 지원과 등기소 또는 공증인한테 가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대항 요건과 확정일자를 받으시면 되는데, 네, 그렇게 두 가지 요건을 갖추면 우선 변제권자가 됩니다. 일단. 그래서 보통 왜 주민센터 가셔가지고 전입신고 하시면서 확정일자 해주세요 하면은 해주세요. 월세든 전세든 간에 부동산 계약하고 땅 살기로 하고 딱 들어갔으면 제일 먼저 하셔야 되는 게 그 계약서랑 신분증 들고 그 주민센터 가시면 돼요. 주민센터 가셔서 거기서 이제 전입신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전입신고는 주민등록지 이전을 하는 거거든요. 그 주민등록지 이전하고, 근데 거기서 이제 그 확정일자도 보통 같이 이제 해주시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온라인으로도 다 돼요. 그래서 민원24에서 전입신고 할 수 있고, 근데 온라인 그 등기소가 있어요. 거기서 온라인으로도 하실 수 있으니까 그거 이제 같이 꼭 까먹지 말고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입신고를 해야 내가 이제 경매로 넘어가면 집주인이 바뀌잖아요. 네. 그때 안 쫓겨나고 이제 거기에 있을 수 있는 권리가 일단 기본적으로 생기는 거고, 확정일자를 받으면 이제 경매 같은 거로 넘어갔을 때 이제 내가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그게 순서가 있어요. 그러니까 순서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누가 먼저 이제 이 권리를 주장했느냐에 따라서 좀 순서가 달라질 수가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이제 설명을 해주실 거죠? 이게 원래는 순서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그 주민 그 대항 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추면 우선 변제권자가 돼서 그런 다른 뭐 그 뒤에 채권자들이 있겠죠. 뭐 저당권자도 있을 거고 뭐 이런 순서들에 우선해서 보증금을 우선해서 회수할 수 있는 권리가 생깁니다. 근데 이제 보증금도 내가 뭐 보증금이 4억이었다 그렇다고 해서 뭐 그렇게 다 회수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네? 뭐라고요? 건물의 시가가 7억 정도 되면 경매를 하면 보통 70% 혹은 뭐 더 한 번 유찰되면 50% 반토막 나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70% 가격을 잡아서 계산을 하라고 해요. 그래서 70%
기준 금액이 있어서 선순위 근저당이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10억짜리 건물이다. 그런데 70%면 7억이잖아요. 근데 선순위 근저당이 4억이 있어요. 근데 내 보증금이 뭐 한 3억 5천 정도 되는 거야. 그럼 좀 위험한 거죠. 계약을 하면 안 되지. 그 부동산에 가서 보통 등기 떼신다고 하잖아요. 등기 떼셨을 때 보통 경매로 넘어가면 시세 한 70% 정도로 계약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미 잡혀 있는 담보 액수, 그러니까 근저당이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담보 액수랑 내 보증금을 더했을 때 그 건물 시세 70%가 넘으면 돈을 다 못 받을 확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깡통 부동산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잘 계산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선 변제권자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제 보증금 전액을 우선 변제, 최우선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건 아니고 최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범위를 주택임대차 보호법 시행령 제10조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엄청 최근에 업데이트가 됐네요. 네, 2018년에 9월 11일 정해진 건데요. 네. 서울의 경우 지역마다 다르거든요. 네. 서울의 경우에는 3,700만 원. 수도권 정비 계획법에 따른 과밀 억제 권역, 세종특별자치시, 용인 및 화성시의 경우에는 3,400만 원. 광역시, 안산시, 김포시, 광주시 및 파주시는 2,000만 원. 그 밖의 지역은 1,700만 원 이렇게 최우선 변제 받을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역마다 보증금이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비싼 집가가 데는 다르니까. 네, 비싼 데 보증금이 비싸니까 네. 이게 보증금을 그 맥스를 걸어놨어요. 그래서 서울은 1억, 그다음에 수도권 중에서 이제 서울을 제외한 이제 소위 핫한데, 그러니까 용인, 화성, 세종도 1억, 그리고 광역시에다가 이제 경기도 뭐 안산, 김포, 광주, 파주 요 정도가 이제 6천만 원이 맥스고 네. 그 외 지역은 5천만 원을 맥스로 걸어놔서 네. 내가 보증금이 1억일 때는 3,700만 원만 그쵸. 일단 네. 우선적으로 그러니까 그 방금 말씀하신 게 이제 그 동시행령 그 바로 밑에 제11조에 우선 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범위가 이제 정해져 있는 건데 그 10조의 제8조에 따라 우선 변제를 받을 임차인은 보증금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 이하인 임차인으로 한다라고 하면서 서울특별시의 경우에 1억 1천만 원,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 억제 권역, 세종특별자치시, 용인시 및 화성시는 1억 원, 광역시, 안산시, 김포시, 광주시 및 파주시는 6천만 원, 그 밖의 지역은 5천만 원 이렇게 정하고 있어서 이렇게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임차인은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면 보증금이 방금 말씀드린 요 1억 1천만 원, 1억 원, 6천만 원, 5천만 원 요렇게 보증금 그 이하인 그럼 나머지 돈은 어디서 받아야 돼요? 나머지 돈은 이제 그 순서에 따라서 배당 순서에 따라서 배당 비율에 따라서 받아야겠죠. 그러면 이제 경매를 낙찰받은 사람이 대금을 지불했을 때 그 지불된 돈을 그쵸. 나눠 갖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게 네, 어렵네요. 네, 좀 이렇게 되면은 굉장히 손해 볼 가능성이 매우 크죠. 그럼 이게 집에 경매가 걸리면 네, 누가 나한테 알려주겠죠? 네 알려주는데 근데 저 이제- 집주인 아니고 저는 실제로 세입자라서. 그렇죠. 근데 저는 네. 이게 조금 비현실적인 것 같은 게 최우선 변제권이 보장되는 범위가 서울시 같은 경우 네, 1억 1천만 원의 그쵸. 보증금 이하인 경우에만 네, 보호가 맞아요. 된다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 서울에서 1억 1천만 원짜리 보증금이 있는 집을 구하기는 되게 어렵거든요. 어렵죠. 그래서 좀 이건 현실화될 필요가 있겠다는 가능한가 생각은 싶기도 하고. 들어요. 좀 영세한 사람들에게 그렇죠. 최소한의 생활을 할 수 있는 비용을 좀 이렇게 보존해주는. 저는 차라리 1억 1천만 원 이하면 전액을 최우선으로 보장해주는 아. 정책을 쓰던가 네, 그게 좀 맞다. 저도 이거 공부를 좀 하다 보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제 세입자의 권리뿐 아니라 그 건물을 담보로 해서 돈을 빌려준 사람들의 권리도 중요하기 중요하죠. 때문에 네, 이런 식으로 구성이 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사실 이것도 이제 많이 옮겨온 거죠. 그 전에는 맞아요. 뭐 건물주면 정말 네. 하늘 아래 건물주. 조물주 위에 조물주. 건물. 네. 근데 이제 이런 경우가 있어요. 내가 사는 집이 경매 들어갔는데 그 전에 이게 지금 경매가 계속 안 이루어지고 있는데 사실 이렇게 우선 변제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방금 말씀드린 대항 요건과 확정일자를 그
당일까지 그 경매되는 그 최종일까지 계속 그 요건을 유지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계속 주택에 살면서 주택 그 등기를 계속 그러니까 그 등록을 전입 신고 계속하면서 계속 유지하고 있어야 되니까 못 나가는 경매가 거네요. 그쵸. 경매가 언제 될지 모르고 지금 계속 안 열리고 유찰되고 막 이러고 있는데 그럼 나는 어떻게 할까요? 이런 사람이 왔어요. 되게 운이 없는. 네, 근데 그 케이스는 진짜 이제 방금 그분이 이제 상담하신 것 중에 정말 극히 일부의 고민거리를 말씀드린 거지만 이제 그분은 정말 거의 건물주가 사기친 것처럼 이제 모든 임차인이 다 그런 상황에 내몰린 그런 경우였거든요. 오피스텔인가 그랬는데 아무튼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냐? 우선 변제권 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럴 경우에는 이제 경매 전에 임대차 계약이 종료됐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난 나가야 되는데, 근데 경매까지 이걸 하고 있어야지 내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다는데, 그걸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임차권 등기라는 거를 받아야 되는데요. 이게 사실 임차권 등기는 대항력 확정일자 이런 효과를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아니어도 받으면 되는데 일단 임차권 등기가 뭐냐 이거를 말씀드리면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대항력의 취득 및 존속 요건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임차인이 임대차가 종료되었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이사를 가게 되면 종전에 취득했던 그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이 상실되기 때문에 보증금을 돌려받기가 어려워지잖아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법원의 집행명령에 따라서 등기를 마치면 그 부동산 등기부 등본에 임차인이 임차권 등기를 하는 거예요. 아까 나 여기에 그때까지 살았다. 네. 라고 이제 등기를 하는 거죠. 네, 소위 말해서 공정을 받으면 네. 그러니까 그걸 살고 있는 걸로 간주를 받을 수 있다. 등기를 마치면 임차인에게 대항력 및 우선 변제권을 유지하게 하면서 그 주택에서 이사해도 그게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그 우선 변제권을 가질 수 있도록 좋네요. 그렇게 하는 제도이거든요. 당연히 뭐 임대인이 그거 안 해주겠죠. 왜냐하면은 임차권 등기가 되면 그 뒤에는 임차인이 더 이상 오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등기가 되면 그래도 임대인이 해줘야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임차권 등기 명령 제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임대차가 끝났는데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는 경우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지원 또는 시군법원에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임차인은 임대차가 종료되어야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그 우선 변제권을 좀 유지를 해가지고 예, 나중에 경매가 될 때 그 최우선 변제권 있는 그 보증금 그 부분을 배당을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아까 좀 전에 설명해 주시려고 그랬던 것 같은데 그 이제 임차권 등기 명령이 이루어지면 사실상 이게 등기부에 표시가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새로 들려오려는 임차인 입장에선 꺼려지는 거예요. 이게 담보 가치가 이만큼 보증금을 또 줘야 되는 거구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하기 때문에 그만큼 이 부동산이 불안한 부동산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건물주가 얼마나 악덕이면 등기까지 했을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되는 거고. 그리고 임차권 등기 명령에 따라서 임차권 등기가 되면 그 뒤에 들어오는 임차인은 최우선 변제를 못 받아요, 보증금을. 네, 그래서 그 뒤에 들어온 임차인은 그런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임차인이 안 들어오겠죠, 아마. 되게 어렵다. 네. 이게 액수도 큰데 네. 내용도 어려우니까. 그쵸. 진짜. 그리고 이거 쉽지가 않네. 주의하실 게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을 하셨다고 해서 바로 이사 가시면 안 되고 등기가 완료되기까지 한 보름 이상 정도 걸리거든요. 그때까지 기다리셔야 돼요. 그리고 그러면 이제 경매가 진행되면은 임차인이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 경매 진행됐다는 절차 안내문 같은 거를 받았잖아요. 가만히 있으시면 안 돼요. 뭐 안내문에 소개가 되어 있겠지만 경매가 진행이 되면 배당 요구의 종기라는 게 있어요. 그 대법원 경매 정보를 검색할 수 있는 대법원 사이트가 있거든요. 거기에 이제 그 해당 경매 번호가 있어요. 그거를 검색하셔도 또 나오고 이제 나오겠지만 배당 요구의 종기 전까지 내가 여기에 임차인이고
그래 임대차 계약서라 이런 것들을 첨부해가지고 임차인이고 내가 받을 보증금이 얼마고 이런 거 해가지고 내가 얼마의 보증금을 가진 이 건물주에 대한 채권자다라는 거를 제출을 하셔야 돼요. 네. 내가 배당해 달라 이거죠. 돈을 달라. 왜냐면 이제 그 법원에서 그 경매대금을 받으면은 그 순위에 따라서 이제 돈을 나눠주는 걸 배당이라고 하는데 그 절차를 지금 이미 다 나눠줬는데 나중에서야 나타나서 나 받을 돈 있었는데 이래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기간을 정해 놓은 거예요. 네, 맞습니다. 배당 요구를 종기 전까지 아주 매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데 배당 요구를 안 하면 그냥 그 사람은 권리가 배당 없어져요. 의사가 없는 걸로 네, 판단을 그냥 하겠네요. 없어져서 배당되고 나면 나중에 뭐 어떠한 것도 할 수가 없어져요. 그 배당 요구 종기까지는 그래도 뭔가를 배당 요구에 종부라는 해야. 게 쉬운 말로 하면 신청 마감 시간까지. 그쵸. 네. 네. 종기라고 하니까 굉장히 귀찮은 일 같네요. 좀 어려우실 수 있을 것 같지만 프로세스로만 이렇게 딱딱딱 내용을 이해할 필요 없이 이 경우에는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만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여러 가지 사건에 대해서 저희 발연기 피처링 저희들의 발연기와 함께 좀 알아봤는데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에는 네. 상가 건물 임대차 모집도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벌써 복잡하네요. 이게 건물 들어가면 다들 요즘 창업들도 많이 생각하시고 맞습니다. 그러시는데 근데 하여간 이게 건물이 들어가면 다 어려워져요. 진짜 되게 어려워요. 요새 또 조심하셔야 되는 게 요새는 신탁 회사의 소유인 건물들이 많아요. 이 건물주가 이 건물을 지을 때 뭐 시행사가 됐든 누가 됐든 간에 이렇게 분양하는 그 소유자가 어떤 금융회사에서 돈을 빌려서 분양을 했는데 그 금융회사에 돈을 빌리고 나서 자기 명의로 이 건물을 등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 신탁회사가 건물의 소유자로 등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신탁법상 이 건물주에 대해서 내가 채권을 가지고 있어도 등기상 이제 소유자가 신탁회사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신탁회사한테 이 건물에 대해서 강제 집행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어떤 그런 문제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 아까 말씀드린 그 전체적으로 임차인들이 다 지금 보증금을 다 못 받게 생겼다. 그게 지금 그 오피스텔이 신탁 등기가 된 오피스텔인데 건물주가 도망가고 막 이런 상황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막 그 앞에서 피켓 시위하고 막 임차인들이 그랬어서 그게 조금 약간 신탁법이 지금 조금 입법에 불비가 있어서 국회의원들이 입법을 많이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신탁법 관련해서 개정안을 많이 네, 제가 알기로는 이런 경우. 그럼 그렇게 신탁회사인 경우에 등기상 소유자도 신탁회사. 네, 등기상 소유자가 신탁회사예요. 그래서 계약은 그 임대인이랑 돼 있고. 네, 맞아요. 계약은 임대인이랑 돼 있으니까. 소유자는 다른 사람이 된 거죠. 타인 소유 권리를. 제 머리가 너무 아파질 것 같아서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면 그 계약 갱신에서 보증금이 올라갔을 때 그 보증금 증액분에 대해서 확정일자를 다시 받으셔야 됩니다. 네. 오늘 정말 이변님 고생 많이 하셨고요. 아닙니다. 네, 재밌었습니다. 다른 분들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급하게 끝내는 것 같아. 오늘 방송 잘 들으셨나요? 가시기 전에 구독, 즐겨찾기, 좋아요, 그리고 하트 잊지 마시고요. 댓글도 좀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도 캐변과 함께하러 와주실 거죠? 그리고요. 혹시 사연 보내실 게 있으면 콜로열빵빵 COOLAWYER00 gmail.com으로 보내주세요.